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모르고 오로지 텅 빈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과거의 사실을 끌어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오늘은 카스라 테프트 조약의 이해라는 제목인데요. 부제는 그레이트 게임의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겠습니까? 최근에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남한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선 정국과 직결되어 있고요. 남북 간의 문제도 있고 미중 또는 미소 간의 갈등 문제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 세력과 과거의 소비에트, 뒤를 이은 중국이라는 이를테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체제와의 갈등도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명의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과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긴 겁니다. 한국이 근대되는 과정은 우리에게는 불행이었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가 절멸됐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식민지가 됐고 뒤를 이어서 분단, 그리고 전쟁, 재분단, 지금도 엄청난 갈등이 있죠. 당연히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공방전을 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모든 책임은 우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주변 세력들의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은 청나라다, 일본이다, 러시아다, 그리고 미국이다. 나머지 뒤를 이어서 영국이나 독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나라가 더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것이 공방전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그레이트 게임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구려사를 전공하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해양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제가 월권행위를 비춰줄 수가 있는데요. 역사학은 미학이란 명제를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역사를 현대 또는 미래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논문과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와 연관돼서는 몇 권의 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해의 전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시대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이때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는 청나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있고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고 특히 마지막 남은 대상지인 조선에 관해서는 오로지 청나라 구세력이죠. 일본 신흥 세력이죠. 그리고 극동으로 진출해서 다시 남방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남진 정책, 이 모든 것들이 얽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이 합병되는 과정들, 이걸 살펴봐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니까 내부에서라는 강론적인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큰 틀, 즉 지정학적 관점에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제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내 관계를 약간만 연동시키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북 분단 38도선 이 분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모 대선 후보가 미국을 책임으로 돌렸는데요.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기한 것도 미국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었죠. 1894년 7월 19일 날 영국에선 킴벌리가 제안한 겁니다. 그 당시 때는 조선의 지배권 또는 과거의 종주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 간에 격돌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유명한 청일전쟁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제안한 것인데 당연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일본으로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거절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있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가 1903년도에 39도선 이북을 중립지대로 분할하자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 당시 때는 누가 유리했겠습니까? 1893년도. 아시겠지만 러일 전쟁은 1904년도에 일어났고요. 1894년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1903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서는 러시아가 일단 불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던 겁니다. 당연히 일본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카스라 테프트 조약을 비롯한 조선의 분할 이런 이야기들이 전쟁 직전인 포스참회담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봐주시죠. 이게 유라시아 지도인데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유라시아 쪽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미국이 빠져 있지만 미국도 이 질서에 관여를 했거든요. 당시 조선의 운명이란 것은 크게 말씀드리면 The Great Game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대륙 세력인 러시아와 그리고 해양 세력인 영국과의 대결이고요. 이미 태평양 세력으로 동진하고 있었던
미국도 부분적으로 연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까지 이 동아시아 질서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도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그랜드 디자인 속에서 우리 삶을 평가해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 19세기 중엽의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을 살펴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륙 질서 그리고 해양 질서가 대결하는 건데요. 이미 그 이전부터 대결했지만 본격화되는 것이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는 명실공히 그레이트 게임이 되고요. 그 직전의 단계인 겁니다. 러시아는 급성장했죠. 대륙국가 또는 변방에서 유럽 세력으로 이미 등장을 했고 한쪽으로서는 극동으로 진출을 이미 거의 완료했고 중앙아시아도 나름대로 거의 편입 상태에 들어갔고 그리고 서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인도양까지 넘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는 유라시아의 대륙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해양으로도 세계 방향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세계 질서의 재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존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나라들이 반발하겠죠. 특히 해양 세력인 영국이 반발이 엄청났던 겁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오늘은 강의 주제와 연관돼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오스만 투르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방어하는 데 가장 급선무가 된 나라는 오스만 투르크였습니다. 러시아로서는 흑해를 통과해서 지중해로 나갈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밑으로 해가지고 페르시아만도 진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흑해를 놓고 오스만 투르크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러시아 해양 진출을 가장 싫어하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스만 투르크와 러시아의 충돌을 야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영국이 인도에서 러시아와 경쟁을 벌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크림 전쟁이라고 잘 아시죠? 나이팅게일이 역사에 등장한 그 전쟁. 이 시기에도 보면은 분명히 전쟁은 흑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영국과 프랑스의 함대가 인도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가지고 쭉 북상한 다음에 지금 캄차카 반도 제일 남쪽 페트로브스키 항을 공격을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동격소의 전략이죠. 그래서 서쪽으로 집중되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동쪽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캄차카 반도와 연결된 것이 사할린 반도고요. 홋카이도에서 일본 열도고 그리고 거기에 조선이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의 동진 정책, 다시 남진 정책, 그 마지막 거점은 바로 그 당시 때 조선이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과정도 생략하겠습니다. 캄차카 반도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 있었던 러시아 사람들이고요. 사할린 계획을 쓴 사람이 있죠. 유명한 문인 안톤 체홉. 이 체홉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캄차카 반도의 가장 남쪽 페트로브스크 항에 들어갈 때 보이는 삼형제의 바위입니다. 영국의 입장을 잠깐 살펴보는데 영국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아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파죽지세로 청나라의 모든 권리를 찬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홍콩이 반환됐지만 그래서 홍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58년도부터는 인도를 직접 지배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의 남진 정책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쭉 추진했는데 이것이 프랑스와 충돌하면서 동시에 독일의 산비 정책과도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는 그 유명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 보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대결할 때 러시아를 대신 대결할 수 있는 러시아의 남진을 막을 수 있는 러시아 해양 진출을 막아줄 수 있는 세력은 일본밖에 없었거든요. 일본은 그것을 간파한 겁니다. 국제질서의 맥락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본은 반드시 영국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러시아는 가공할 속도로 남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858년도에는 중국과 러시아, 즉 청국과 러시아 간의 아이운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뭐 조그마한 시골 도시죠. 흑룡강 중류에 흑하란 도시가 있고요. 거기서 20km 정도 내륙에 가면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맺어진 조약이 아이운 조약입니다. 애훈 조약이죠. 그 조약 때문에 청나라는 흥할령 이북, 여기 60만 평에 달하는 땅을 러시아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우스리강 동쪽집 연해주 일대죠. 여기 40만 평방킬로미터는 공동관리구역으로 양보를 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흑룡강, 송화강, 그리고 우스리강 항해권을 양국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청나라 러시아 간의 베이징 조약이 맺어지는데, 그때 청나라의 40만 평방킬로미터가 완전히 러시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건설한 도시가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즉 동쪽을 정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대사령부가 저 위치에 아무르강 하류에 있는 니콜라이프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왔고, 그것이 1991년도까지 러시아, 소련의 중요한 군항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현재는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국경선 충돌, 헤게모니 싸움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1860년도 이후에 150만 평방킬로미터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3천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선이 형성이 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중앙아시아 지역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덜 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교 군공이라고 그러죠. 중국과 러시아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힘의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하바로브스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바로브스크 앞에 아무르강이죠. 중국 용어로 흑룡강입니다. 까만 물이잖아요. 굉장히 영양분이 풍부한 강이죠. 우리 민족의 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만강 하구인데요. 1858년도에 송화강, 흑룡강, 우스리강을 공동으로 운항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두만강 하구예요. 중국서 찍은 사진인데, 이 해구라고 해서 바로 저 조선과 러시아의 우호다리 건너편은 동해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경선에서 약 20여 킬로미터의 구간은 완벽하게 조선과 러시아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원천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세 변화에 따라서 중국의 일부 선박이 일부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런 관계가 다 그 당시 때 카스라 테프트 조약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일본 간의 대립 관계를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러시아의 남진 정책과 일본의 북진 정책이 부딪히면서 현재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두고 영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조약을 거쳐서 결국은 잠정적으로 해결이 되고, 해결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조선이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 간의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일부러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일본을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는데, 과거 역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노력, 일본의 지식인들의 희생과 노력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의병투쟁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당시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의식, 국가의식이 분명히 일본에 비해서는 적었어요. 본받아야 됩니다. 일본은 실질적으로 근대화가 시작되는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홋카이도에 대해서 강한 영토적 주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가게 되면 이미 홋카이도를 거쳐서, 여기 동상이 마미야 린조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사할린까지 조사를 하고, 심지어는 아무르강 입구까지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조사라면 그것이 그 당시 때는 영토 또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성장을 했고, 우리는 개항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토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거죠. 이게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 충돌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바로 쿠릴 열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카스라 테프트 조약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카스라 테프트 조약의 그 조약만 가지고 그 당시의 조선의 현실, 국제관계 실상을 재단해서는 곤란하죠.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사건만 부각시키면 그건 역사의 사실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그리고 세계 질서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